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로 꼭 취임 한 달을 맞았어요. 그런데요. 네. 일단 지난 한 달을 좀 평가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두 분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하고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이런 면을 한 가지씩만 좀 꼽아주시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면은 아주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한 부분은 적극적인 소통은 하고 있다. 네. 그래도 출퇴근하면서 출퇴근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기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 퇴근보다는 이제 출근하면서 적극적 소통은 그 소통의 내용에 대해서야 뭐 제가 일단 차치하고 네. 적극적 소통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내릴 만한데 결국 통짜로 말을 이어가면 통합적 인사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검찰 인사에 너무 치중돼 있다. 네. 그리고 지금 청문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 일거에 허용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편중 인사 또는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 이런 부분은 아쉬운 거죠. 네. 김민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좀 다른 걸 얘기해야 되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자기 의견을 네. 스스럼 없이 여러 뭐 조건이나 제한 걸지 않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이런 상황들이 사실 대통령이 이제 좀 여러모로 좀 뭐랄까요 힘이 있는 이 정권 초기에는 뭐 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통해서 대통령이 노출이 여러모로 될 수 있는데 이런 관행이 임기 말까지 이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쉬운 점은 지금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문제인데 특히 이제 검사 출신에 좀 편중돼 있다 이 지적은. 이 모든 언론 그러니까 뭐 논조라든가 어떤 정파성이라든가 이런 것 다 구분 없이 모든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바고 그러면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런 것에 대한 좀 수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든지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소통의 의미를 더 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텐데 네. 최근 메시지는 마이웨이에 가까웠거든요. 이게 그 뭐 검찰 인사 뭐 필요하면 또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소통을 잘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아쉬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 것들 앞으로는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분의 긍정적인 평가와 좀 네. 아쉬운 점에 대한 평가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함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 이거는 좀 소개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윤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10가지 변화 이걸 선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용산시대 개막 청와대를 국민 품으로 출근하는 대통령의 상식적 도어 스태핑 시민 곁으로 점심시간과 주말을 이용한 소통 행보 시민에게 개방한 대통령 집무실 시민광장으로 탈바꿈한 청사 앞마당 대통령과 비서진의 수시 소통 파격적인 통합 행보 취임 6일 만에 시정연설 취임 20일 만에 1호 공약 이 손실보상 추경 실행 기자실부터 방문한 대통령 역대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 이 윤 대통령이 만들어낸 새로운 10가지 변화. 네. 이걸 이제 대통령실이 자체적으로 평가한 다음에 지금 이걸 공개를 한 거거든요. 네. 이 대통령실의 어떤 변화라고 자체 평가한 부분도 어떻게 보세요? 그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또 홍보하는 내용이니까 또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인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정색을 하고 그게 무슨 뭐 변화한 거야. 한미 정상회담 다 스케줄에 있었던 거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내용보다는 저는 이제 주목하는 것이 네.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이 역시 미국 대통령 하면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그래도 소통 잘했다. 재선하면서 마치 그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지만 흑인 대통령 같지가 않았어요. 그 포용력, 통합력, 그리고 통찰. 근데 두 가지가 달랐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하고도 하나는 뭐냐면 정말 이름난 또 하지만 베일에 가려져 있는 데이비드 엑셀로드라고 하는 정말 발군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항상 곁에 두고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오늘 국민 여론은 어때요? 항상 청취했던 부분.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배종찬 소장님이 있는데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이 누구냐면은 네. 지금도 시카고 시장일 텐데 램 임마누엘입니다. 유태인 출신인데 심지어 사석에서는 오바마 너 뭐해 정신 차려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네.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비약적으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일약 이 일리노이에 이 묻혀있던 인물을 발굴해서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램 임마누엘은 시카고 시장 선거 나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썬소리를 냈어요. 네.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이 인사는 아니에요. 그 인사를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상명하복이 아닌 적어도 2명 국민 여론을 챙길 수 있는 사람 썬소리를 할 수 있는 비서실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쓴소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일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기대를 또 일부에서는 하고 있던데요. 예, 김남편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네.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주변에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만약에 쓴소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마 한동훈 장관일 텐데 네. 뭐 지켜보겠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이고 내각에서도 이 가장 힘 있어 보이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이른바 인물 소통용으로 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인물이 만약에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한동훈의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그럼 다시 또 현직 대통령하고 등을 돌리는 법무부 장관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뭐 모르겠으면 나중에 가면 부득이하게 뭐 어떤 당에 입당할 수도 있겠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서 뭐 아직은 이제 쓴소리하는 모습 보기 어려울 것 같고 이 대통령실이 꼽은 10가지 변화라고 했지만 사실 이제 한 달 만에 예. 어떻게 변화가 뭐 10가지나 뭐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중에서는 뭐 좀 이렇게 좀 일부러 좀 이 뭐랄까요 의지를 좀 실어서 이제 좀 꼽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고 네. 예를 들면은 뭐 이 용산시대를 개막시켰다. 청와대를 국민품으로 돌려줬다. 이거 좋은 얘기지만 절차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한 거 아니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영향이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논란이 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시공을 뭐 어떤 업체가 했는데 수의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 집무실과 청사 앞마당을 시민광장으로 탈바꿈했고 개방했다라는 것도 아직 체감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뭐 대통령과 비서진의 수시 소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전 정권에서도 이제 뭐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네네. 이런 10가지 변화를 가지고 뭐 아직은 뭐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좀 보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거 10가지 변화 발표하는데 안 좋은 변화를 발표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네, 그렇죠. 좋은 거를 뭐 홍보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다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 말씀은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이제 김종인 박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칫 황홀경에 빠질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네. 한동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때 검찰 업무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네. 쓴소리 할 수 있겠죠. 대통령님 이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 법무행정과 검찰 인사는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남북관계도 압니까? 보건노동도 압니까? 교육도 압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대통령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인사도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선서를 할 수 있는 선서를 한다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건 검찰과 법무 영역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검사 인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뭐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뭐 여야의 평가가 또 엇갈리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별 문제 없다. 앞으로도 계속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또 비치기도 해서 그것도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걸 보면 어느 정도 국민들의 평가가 있는지를 네.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나 평론가께서 좀 여론조사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이제 지지하는 어떤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3%로 나타났고요. 잘못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부정평가는 33%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는 대답을 유보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취임 직후에 했던 여론조사에서 같은 이 비슷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그런 지지율하고 한 달째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게 이 갤럽의 이제 분석 내용입니다. 네. 더 구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이유를 보면은요, 국방이나 안보 영역에서 이제 잘하고 있다라는 게 10%. 결단력, 추진력, 뚝심 이런 것들을 평가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의 7%, 소통을 잘하고 있다 7%,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잘했다 6%, 뭐 공정, 정의,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게 6%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뭐 부정평가 이유로는 인사 이게 전체 응답자의 32%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12%, 독단적, 일방적이다 이게 6%, 직무 태도 이런 게 5%인 건데, 갤럽은 또 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여론도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게 본다라는 응답이 44%, 좋지 않게 본다라는 응답이 44%가 나왔다는 거예요. 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 결국 잘하고 있다라는 이유가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면은 부정평가는 상당히 인사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배임찬 소장께서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요. 취임 직후 지지율이 52%, 그때부터 한 달째 지금 오히려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요.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되기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조사는 내려간 조사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 좀처럼 올라가지 않을 법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힘을 실어준다. 그래, 새 대통령은 허니문이 필요해. 예. 그러니까 허니문 효과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면 신혼여행 가고 마냥적이었거든요. 그렇게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보다 더 호의적인 평가가 나오는 게 적어도 이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인데 역대 대통령은 다 그랬습니다. YS 때도 그랬고 네. DJ 때도 그랬고. 근데 왜 안 나오냐? 이게 정말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녹여내지 않고는 해소하지 않고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재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취임 한 달인데 예. 지지율이 50% 초반이 나오는 건 이전 대통령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50%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의 70%예요. 예. 그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70% 그럼 높아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54%, 55% 높은 거예요. 왜? 더 올라가기 힘든 지지율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올릴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지율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념, 그다음에 정책,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념은 지금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뭐 정권 교체했으니까 보수층은 윤 대통령 지지하겠죠. 그러면 중도가 중요한 것이고 또 정책인데 정책은 뭐 임기 초반에 특별하게 성과 나올 게 없거든요. 그럼 마지막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결국 부정평가 사람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역대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 인사를 조심해요. 그러니까 인사에서 이렇게 저항감이 생기면 안 됩니다. 다양성, 네. 공정성, 균형성을 확보한다면 지지율을 적어도 한 10%는 더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지지율이 40% 초반 정도 나왔던 거 감안하면 45%죠. 갤럽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지지율이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말씀하시던 걸 들어보니까 김은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뭐 높게 올라갈 것이냐는 사실 취임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앞으로도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제 국민 통합의 어떤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의제를 던지거나 거기에 준하는 어떤 행보를 특별히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거 이상의 이제 좀 올라가기는 힘든 구조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라는 거는 그냥 국민들에게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 네.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정치 의제, 어떤 종류의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이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예를 들면 인사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어떤 뭐랄까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정치의 의제일 수도 있겠는데 당장 인사 문제에서는 어떤 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뭐 편중 인사다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지만 네. 결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려했던 바 혹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좀 가슴 졸였던 것들이 일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에 대한 검사 출신들에 대한 편중 인사 이런 걸로 나타나니까 네. 임기 초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전면적인 어떤 갈등까지는 안 가지만 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파 불문 우려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면서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는 의제를 계속 던지면서 계속 이 대통령이 지도자다운 국가 지도자다운 행보를 쭉 이어가는 것이 앞으로는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얘기가 지금 뭐 네, 네.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권 내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면하게 될 경우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적어도 3에서 5%포인트는 더 내려가겠죠. 더 내려간다. 이게 뭐 예. 쑥 내려가는 곤두박질 치는 건 아니더라도 예.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서 사면에 대한 명분이 있으면 그래 강복철 특사 그래도 오래 있었어. 뭐 통합의 기여도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통합을 위해서 사면인데 그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지지율이 높아야 돼요. 네네. 통합적 인사를 하면서 네. 한 60%, 65%까지 올라가면 사면을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마치 대통령이 언론을 의식했다가 또 발언을 바꾸는 게 20년은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이 형을 완수했을 때 20년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윤핵관을 의식한 거 아니냐. 주변이 온통 MB 출신 인사들이니까 MB 정부 출신 인사들이니까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다분히 의식될 거예요. 지나가면서 힘들답니다. 너무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이 공감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여당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했어요. 이 뭐랄까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하고 정진석 의원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른바 뭐 당권 경쟁을 시작한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여당 지도부하고 오찬회동을 잡았어요. 이 타이밍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이번 오찬회동을 통해서 뭔가 당내 시끄러운 얘기들이 좀 정리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 간접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오찬 회동이라는 건 결국 이제 이 여당 대표, 여당 지도부하고 오찬 회동을 하려면 대표가 있어야 되고 네. 대표가 있으려면 우크라이나 방문 일정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직후에 이준석 대표 우크라이나 간 거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이 된 건데 근데 우크라이나에 가 있는 동안 국경을 넘어서 정진석 의원하고 이준석 대표 싸운 거죠. 네. 그 문제가 불거진 건데 오늘 일부 언론을 보니까 이 오늘 회동하기 전에 이 전날인 어제 이 대통령실 측에서 갈등을 좀 중재했다라는 보도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갈등을 계속 이어가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회동했다는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자세하게 이준석 대표에게 물어보고 즉 이준석 대표에게 일부 명분을 주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들이 오늘 있었거든요. 회동 네네. 자리에. 그리고 정진석 의원의 행동과 그 주변의 흐름들을 잘 보면은 정진석 의원이 마치 지금 고립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일종의 당권 경쟁이 조기에 점화된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세력 간 갈등 구도 속에서 이 상황이 벌어졌으면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치고 나가면은 분명히 뒤에서 쭉 밀어주는 어떤 흐름들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흐름들이 형성이 되지 않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게 혁신위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약간 비판의 어떤 목소리를 내는 듯 하다가 그냥 중립으로 돌아서 버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정진석 의원이 앞서 나가긴 했는데 아무도 뒤따르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준석 대표가 사실 더 반격한 거거든요. 더 심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진석 의원 기만 확실히 꺾어 놓으면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오늘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아마 정진석 의원 발 이준석 대표 간의 충돌 이거는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 결국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준석 대표에게 일부 명분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겠죠. 다른 측면에서 이 싸움은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는 24일 네네. 윤리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뭐 일종의 이제 성비 문제 때문에 그렇죠. 윤리 여는 것이지만 성상납 의혹. 네. 예, 뭐 포괄적으로 B라고 네, 우리가 네. 이제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건 확정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근데 그걸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대표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훼손했다. 뭐 이런 게 이제 명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네. 여기서 최소한 다음권 정지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당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물러나야 상황이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처음에 참전했다가 뒤로 이제 한 발 빼는 모습이었지만 네네. 이렇게 막 치고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권이죠. 당권과 당권이다. 더 나아가면 이제 공천이고 네. 이 경쟁이 이제 불을 튀기는 거예요. 불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더 나아가면 대권이 되는 것이고 벌써 오늘 발표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실시한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감으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 것에 대해서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국민의힘 대선 후보 6룡에 올랐어요. 네. 1%지만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날 건드려? 난 이제 대선 후보야. 계속 건드려? 난 더 커져.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혁신위를 만들고 우크라이나로 가고 심지어는 지금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네가 가라 우크라이나 이게 유행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그렇게 희화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평화와 인권인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까지 난처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황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지금 점점 더 이준석 대표가 좀 당분간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정진석, 이준석, 투스톤즈 충돌이 있어요. 쿵 했는데 아이고 왜 자기 정치에 내가 그 형이 훈수 드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자 충돌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팬덤이 있죠. 이준석 대표는 팬덤이 있어요. 주변에서 아니 선거 때 쪽쪽 빨아먹고 뭐 하는 거야. 이준석 죽이기 나서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뭐냐 후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나 김민하 평론가 말씀처럼 왜 따라붙지 못하냐. 팬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이 저는 24일 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 공개해라.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성상납 의혹이라는 것을 규명하거나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이 이게 뭐 형사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일단 좀 마찰이 일어나긴 했는데 이게 판을 확 바꿀 만큼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당권을 두고 뭔가 신경전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다가 지금 그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국갤럽이 조사한 거 잠깐 그렇죠.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그냥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네. 전해드릴게요.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한 거고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전체 응답자의 15%를 얻어서 1위를 차지했고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6%, 홍준표 대구시장이 5%,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각각 4%,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 네. 이렇게 했고요. 응답자의 46%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조사가 예. 후보자 보기를 주지 않고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이 대선 6룡에 올랐다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러네요. 네. 김민하 평론가 빙긋 웃고 계시는데 네. 왜 어떤 뭐 얘기하실 거 있어요? 육룡이 나르샤네요. 네. 제가 그 이야기 하려다 말았는데 왜 그래요? 육룡이 나르샤. 그러니까 센스가 있는 거죠. 네. 벌써부터 날고 있습니다. 그게 육룡이. 용비어 참가했던가요?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에 6용이 날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말씀하신 윤리 문제도 사실 지금 윤리가 예를 들면 이제 심의해야 될 문제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명확하게 뭘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명확한 게 지금 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결과가 뭐 외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현상이 일어나든지 간에 아마 안 흔들릴 것인데 네. 지금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결국 이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은 윤리에서 논의할 것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뭐 구체적으로 이제 뭐 성상납을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러한 논란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방식이라든가 이 무슨 뭐 증거 인멸 교사 뭐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온 거에 대해서 네. 그게 이제 뭐 품위 유지 의무에 좀 저해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다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위기를 좀 탈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윤리위원들의 판단을 보면. 네. 근데 분위기를 탄다는 것은 예를 들면은 이 당내에 이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확실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의 의향이 뭔가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코드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당 지도가 필요한 흐름이다라는 게 있으면은 아마 이 윤리위에서 예를 들면 당원권 정지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해도 이 좀 거부할 수 없는 대표직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지금 흐름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대표직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흐름이 지금 용산 주변에 지금 오늘 드러난 분위기인 거잖아요. 네. 그럼 아마 결정을 못하거나 아니면 경고 정도 할 것이고 경고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게 징계가 이상하다라든지 경고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다라든지 하면서 직을 좀 고집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예 결정을 안 하고 윤리위를 다시 뒤로 밀어놓은 그럴 거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사실 경고의 의미가 포함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말씀대로 그 당윤리위원장도 외부인이거든요. 근데 네. 의원이 한 명 들어가요. 근데 그 의원이 총대를 메고 외부의 위원들을 주동해서 선동해서 이준석 몰아내자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더라도 24일 정말 명백하게 잘못이 드러난다면 몰라도 이게 이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다면은 아주 극명한 조치가 내려지긴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뭔가 갈등이 있을 때 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일종의 세력이 없으니까 이렇게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은 뭐 느낌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서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 신임을 받고 있는 것도 맞고 특히 민들레 모임이라고 해서 이른바 친윤계 의원 한 30여 명이 모이는 뭐 이게 모임을 공적 모임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개파 모임이라고 이제 보통은 성격 규정을 언론에서는 하는데 이렇게 모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또한 나중에 가서 뭐 당권 경쟁이든 뭐든 이준석 대표하고 마찰할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전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2008년 이제 총선을 치를 때 나도 썩고 국민도 썩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개파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윤핵관 이야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친윤 아직까지는 이제 뭐 반윤까지는 임기 초반이니까 비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 갈등도 그렇게 봐요. 친윤과 비윤의 갈등이다. 그런데 자칫 이게 더군다나 이제 장제원 의원이 아주 측근이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지금 공식화되고 있거든요. 자칫 이거는 개파 갈등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주 민감한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 구조 속에 있는데 이런 이제 지지 플랫폼이 개파 형식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자칫 저는 이게 민들레가 아니라 멍들레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름이 민들레라고 해서 상당히 이게 낭만적인 모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 주류 형성 모임, 주류 형성 용도형 모임인데 이게 대표가 예를 들면 친윤의 핵심 중에 핵심이어서 윤석열 정권하고 코드가 정확히 맞든다라고 하면 이런 모임은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당을 그렇게 운영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당내에서 주류를 형성하려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여의도 문법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그게 되려면 실제로 이른바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 좀 발을 맞춰서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산도 우호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용산에서의 메시지는 뭐 별로 이제 관측되는 건 아닌고 뭐 그게 뭐 대놓고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좀 명백하게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장제원 의원은 계속 이 모임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지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건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의향도 하나로 모아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용산의 의향이 명확하다면은 왜 하나로 안 모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명확하게 당내 당권 구도를 정리하자라는 흐름은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거여서 시도는 하는 것인데 아직은 이제 이게 뭐 이 수면 위로 막 부상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하지만 총선 전까지 반드시 충돌은 일어나겠죠. 그런데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어요. 그렇죠. 너무 멀리 남아 있어서 사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말씀하셨지만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의원들도 분화하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의 측근 중에 최측근 주변은 다 검사들이 지금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네요. 네,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니까요. 일단 참 여기서 잠깐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의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그 비대위가 혁신 비대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가 네. 공식 출범했습니다. 오늘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앞으로 뭐 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산 넘어 산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뭐 선거 평가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런 건 두더라도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예.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도 체제로 단일성 지도 체제로 갈 것이냐 집단으로 갈 것이냐 두 가지가 지금 갑자기 얘기가 불거지고 있어요. 이 비대위 운영 이거 룰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뭐 어쨌거나 간에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룰을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출발부터 난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말씀하셨던 대로 전당 룰도 이게 되면 어떻게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친문, 친명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네. 이제 집단 지도 체제는 그러면 비대위 공동 비대위원장 했을 때는 잘 굴러갔나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해도 잘 안 굴러가는데 여러 명 하면은 더 이 갈등과 분열은 더 심해지는 것이거든요. 이른바 봉숭아학당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상호 의원이 참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중책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사실 더 중요한 건 화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충돌을 내로남불도 아니고 이제는 내불입니다. 내도 불륜, 나도 불륜, 다 불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2달밖에 없고 2달도 안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인데 이게 혁신 내용으로 채워야 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좀 조정하고 대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공유할까 그것조차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재명 의원을 끊임없이 친문 주류 쪽에서 견제하는 이유는 이재명 의원에 맞서가지고 당대표가 될 만한 지금 뚜렷한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론전으로나 아니면 정치적 부담을 계속 주는 방향으로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해요. 근데 지금 계파 싸움이라는 게 뭐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한가? 이거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한테 맡겨진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확히 얘기를 하면 이제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10% 이 룰을 바꾸자는 거는 이제 이재명 의원 쪽 주장이고 그다음에 단일 단일 지도 체제를 집단 지도 체제로 바꾸자라는 거는 또 이 상대편 친문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 네.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재명 의원 쪽은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고 싶다라는 거고 당의 지금 기득권적인 구조 하에서는 대의원 투표에서는 이제 밀릴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 주장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집단 지도 체제를 이제 말씀하신 친문 주류가 요구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재명 의원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게 지도부가 구성될 경우에도 자신들의 어떤 얘기를 더 강하게 제기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이해관계가 이 룰을 둘러싸고는 첨예하게 지금 완전히 갈려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룰을 지금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는. 이게 양쪽이 대략적으로 지금의 계산이 변하지 않으면은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건드리든 한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 룰이 변경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네. 건드리든. 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선출 방식은 뭐 대의원 투표는 줄이고 권리당원은 늘리되 뭐 이 선출에 대해서 집단 지도 체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럼 결국 못 건드릴 것이다. 그렇죠. 건드리는 순간 오히려 그걸 빌미로 해서 분열은 더 커지고 이 비대위가 뭐 공정하지 않다부터 시작해서 뭐 이게 뭐 언론은 막 분당 얘기도 할 거고 뭐 이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 룰을 건드리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단일성 지도 체제와 그다음에 현행 경선 룰은 바꾸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조홍천 의원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당원 비율을 다 합치고 나면 90%예요. 네. 국민 여론은 10%밖에 안 그밖에 안 되는데 됩니다. 팬덤 정치하고 있다고 지금 민주당이 자꾸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좀 국민의힘처럼 5대5로 만들든가 국민 여론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아까 개요를 다 소개해드렸는데 한국갤럽에서 정당 지지율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29%입니다. 네. 의석수는 수십 명이나 거의 70여 명 가까이 더 많은 정당에서 지지율은 뚝 떨어졌어요. 네. 그 이야기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민심은. 그러니까 네. 우상호 위원장은 이 민심 반영 없이는 사실상 혁신이 아닌 거죠. 그럼 기존대로 가자. 그럼 지금 팬덤 정치 그렇죠. 이야기하고 똑같이 있고 가는 거니까. 당원 잔치냐 그러네요, 또. 전당대가 당원 정치냐. 네네. 그러니까 민심으로 가지 않고서는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당신보다는 민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각종 지표를 좀 망라해 보면 그래도
이재명 의원 외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이른바 비난 폭탄이 쏟아져도 그럼 이재명 의원 말고 누가 있는데 그럼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잠시 뒤에 우리가 이야기할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1년간 비대위를 맡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 생각인데 그다음에 이건 이제 차치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으로 구성돼 가면 또 2판 4판 된다. 네네. 근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를 이렇게 쓱 꺼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쓱 숨기듯이 얘기를 지금 다시 걷어들여가지고 네. 그러지 않아도 얘기를 해야 되는 더 이야기하면 또 김민하 평론가가 뭔가 또 힐난을 할 것 같았어요. 비난이라니요.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민주당 복당 신청 예고했어요. 지금 다시 사실 분당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적으로서의 일종의 경쟁자로서의 역할들을 해왔는데 국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들어오거든요. 호남 지역에서 영향력을 다시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호남 유권자들의 심경은 지금 복잡합니다. 박지원 전 원장이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호남의 기반을 갖고 있거나 호남 출신인 정치인들의 뭐 이런 어떤 뭐랄까요 앞으로의 거취나 이런 것들이 호남 여론에 직결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일단 미국으로 갔으니까 이제 변수는 아닌 것이고 네. 이런 점들을 보면은 그러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그러한 행보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첫째 이 만약에 국정원장 지내고 나서 지금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치를 앞으로 못 하는 거거든요. 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복당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네네. 두 번째 일단 복당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행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박지원이라는 정치인의 입장인 건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이 좀 평온한 상태고 평시에 가까운 상황이면 박지원 전 원장 이 복당이나 이런 것도 스무스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양쪽의 지금 대립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난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호남 투표율이 낮다라는 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정치적 조건 때문에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복당 여부나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행보를 하는 것이고 전 이게 큰 어떤 정치적인 변수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원장이 본인 스스로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일종의 훈수는 계속 두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자극하기 싫은 거죠. 네. 저는 1년 임기 정도의 당대표로 나가는 것도 아이디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대표로 나간다고요? 네, 왜냐하면 DJ부터 비대위 형식으로 가도 됐고 저는 DJ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 민주당의 노하우를 다 녹여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도 새로운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앞으로 어느 정도 실현이 될지 네.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죠. 네, 오늘 뉴스야 외전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